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희준의 경을 치다 박희준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해서 빅3 대형 조선사들의 적자가 수조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엄청난 규모죠. 10년 만에 나타난 대규모 동시 적자라고 하는데요. 우리 경제를 이끌어온 핵심 산업으로서 이 조선 산업에 닥친 위기는 곧 우리 경제 위기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박희준의 경을 치다에서는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과연 세계 1위의 조선 강국을 이끌어온 조선사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또 이 위기를 이겨낼 방법은 무엇인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모시고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국내 빅3 조선사의 올 2분기 영업적자가 수조 원 규모로 현재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조선 빅3의 동시 영업적자는 지난 2005년 1분기 이후 10년 만입니다. 이 당시의 적자 규모는 수백억 원대였는데요. 이번 적자는 조 단위의 대규모 적자라는 점에서 국내 조선업계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빅3 조선사 중 대우조선해양은 2분기 적자 규모가 3조 원을 넘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동안 미청구 공사 대금을 받을 수 있는 돈으로 취급해 충당금을 쌓지 않고 매출과 이익에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이 부실을 감추기 위해서 분식 회계를 했다는 의혹도 거센 상황입니다. 그러자 15년째 대우조선의 대주주인 산업은행에 대한 책임론도 대두되고 있는데요. 대우조선의 재무와 회계 전반을 관장하는 산업은행이 2011년부터 쌓여온 수조 원대 손실을 몰랐을 리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빅3의 또 다른 곳인 현대중공업은 이미 지난해 3조 원이 넘는 사상 최대 적자를 냈고요. 이번 2분기까지 7개 분기 연속 적자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의 미청구 공사대금 규모가 약 5조 원에 달하는 데다 현재 진행 중인 일부 해양 플랜트의 프로젝트의 계약 변경으로 큰 손실을 입으면서 수천억 원대의 적자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삼성중공업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9일이죠. 삼성중공업은 주요 해양 플랜트 프로젝트의 공정이 지연됐다고 밝혔는데요. 업계는 그 여파로 1조 원대 적자를 낼 것으로 현재 내다보고 있습니다. 공고한 위상을 자랑하며 우리 경제 성장에 견인차를 했던 조선업, 어쩌다 이렇게 적자 공포에 빠지게 된 걸까요? 지금부터 그 원인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시죠. 네, 이 장진 아나운서 잘 들었습니다. 오늘 토론을 위해서 두 분 모셨는데요. 먼저 카이스트 경영대 이병태 교수 소개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그리고 한국산업기술대 산업융합학과의 오일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교수님, 대우조선 해양 문제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은행이 이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대우조선 해양, 지금 뭐 어느 정도 심각한 수준인지요? 이미 언론에 많이 보도됐으니까 예. 그 부실에 대해서 잘 아실 텐데요. 그냥 단순히 주가를 한번 보면요. 예. 우리나라가 지금 저금리의 금융장세 때문에 금년에 상당히 주가가 높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예. 연초 대비 지금 한 70% 빠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70%가 빠졌어요. 예, 대우해양조선이요. 예. 그러니까 한 27,000원에서 지금 7,600원대로 빠졌거든요. 지난해 더해서 지난해까지 보면 지난해 최고 주가에 비해서 지금 한 84% 빠졌으니까 예. 1년 사이에 기업 가치가 5분의 1 이하로 줄었다 이렇게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더 심각한 거는 이게 적자 전환을 크게 하고 있다는 거고요. 예. 지금 부채 비율이 지금 한 340% 정도 되는데요. 예. 그게 지금 상당한 규모의 부실 채권이 있다고 또 보도되고 있잖아요. 예. 그게 만약에 그 반영이 되고 그러면 아마 자금을 융통하면 부채 비율이 또 급격히 상승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단기간에 그럼 이걸 턴어라운드 할 수 있게 조선 경기가 글로벌 경기가 희망적이냐? 사실은 좀 더 어려워질 것 같아서 이런저런 면으로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2000년부터 지금 이제 산업은행이 채권자에서 대주주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업은행이 그동안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산업은행은 예. 제 위치에서 지금 주어진 법적 역량 내에서는 예.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것이 이제 산업은행의 문제냐 책임이냐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그 위치에서 그 일을 하더라도 예. 지금 현재의 우리나라의 기업 운영 구조라든가 예. 사회 운영 체제에서는 예. 이러한 형태로 예.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은 굳이 그것이 대우조선해양이나 또는 산업은행이 고의적으로 그렇게 할 리는 전혀 없다. 예. 그것은 잘 해나가는 과정에서 예. 나오는 사실일 수 있다. 상당 부분 그렇게 인식되고 있는 평가도 많이 있기도 합니다. 교수님 조금 전에 이제 경영 체제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산업은행 측에서 예. 대우조선해양이라든가 또는 산하의 관리 대상 기업을 감독하기 위해서 인원을 파견하고는 합니다. 예. 그렇게 할 때 대개 어떤 팀이 들어가거나 거기에 핵심 라인에 들어가거나 하지를 못하고 예. 되게 한 명 정도가 고위 경영진 층의 한 사람으로 이렇게 포함되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그런 제도를 만들어 올 때는 서양의 여러 가지 유사한 제도를 모방해서 우리가 그걸 적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 그런 경우에 한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그 내용을 속속들이 안다고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산업은행이 관리 대상 기업을 감독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예. 정부가 어떤 해당 조직이나 기관이나 또는 정부에 들어가서 누가 일을 하거나 예. 할 때도 한 사람이 들어갔을 때 그것이 소기의 성과를 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산업은행이 채권단의 주주로서 대주주로서 대우조선을 좀 관리 감독하기에는 그 체제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예. 저는 이제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근본적으로 예. 이슈를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IMF 와중에 대우그룹 해체라고 하는 아주 비상적인 상황에서 예. 정부가 구조조정에 나섰고 정부가 그 책임을 떠안은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산업은행은 소위 자본시장에서 이 구조조정을 하는 투자은행이나 벌처 캐피탈리스트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전문성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인수했으면 뭐 그런 거는 미국도 최근에 금융위기 와중에 정부 공적 자금이 들어가서 이제 그 자동차 회사들을 투자해서 살려냈죠. 예. 살려냈으면 빨리 자금을 회수하고 국민 경제 피해를 최소화했어야 되는데 한동안 그 흑자도 내고 주가도 좋았거든요. 예. 그런데 왜 여태 그걸 보유하고 있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성공적인 그 회수 사례가 하이닉스 반도체입니다. 예. 근데 지금 우리은행이나 대우해양조선은 지금 그 아직도 공적 자금 내서 그 산업은행이 손을 못 대고 있는 거죠. 주인을 못 찾아주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과연 이런 정부가 이 부실 기업을 자꾸 인수하고 세금으로 하는 거가 옳은 체제냐 예. 이거에 대한 이슈가 하나가 있고요. 예. 그리고 분명히 법적으로 일대 주주거든요. 예. 그런데 경영권 행사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누가 한 명 파견하느냐 안 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실제 경영권에 대한 행사를 하려고 그러면 CEO 선임을 했어야 되는데 예. CEO가 다 정권에서 임명하거든요. 우리 지금 이번 이제 바뀌신 CEO도 그렇지만 그 전에 그 우리 남 사장님 때문에 아주 불행한 사태도 예, 있었죠. 연임 활동 안 하고 정권에 줄대다가 뭐 자살하고 이런 사건이 있던 것들이 일대 주주가 경영권에 대해서 행사 못하는 아주 이게 왜곡된 구조라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사람이 파견 나가는데 산업은행 꼭 조선 전문가 아니라도 되거든요. 예. 근데 과연 이 회사가 살려서 빨리 자본을 회수하려고 그러면 구조정주 시키고 전략이 맞느냐 틀리냐 이런 것도 봐야 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이 구조조정 전문 금융회사들이 하는 일입니다. 예. 그런데 그 기능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 지금 벌크선 만들고 일반 선박하는 게 중국 경쟁 때문에 어려우니까 그렇죠. 이 해양 플랜트 중심으로 간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결과는 뭐냐면 해양 플랜트가 전망이 좋고 수익성이 좋은 건 아는데 위험은 훨씬 컸고 예. 거기에 필요한 핵심 역량은 축적이 안 됐다는 건데 이런 거에 대해서 위험 관리할 그런 전문성이 없는 파견자가 가서 했다 이런 면에서 예. 지금 이 구조가 그냥 누가 하든 그럴 수 있었다 이렇게 보긴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렇게 공적 자금이 들어가서 구조조정 전문 금융회사도 아닌데 예. 오랫동안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경영권도 행사하지 못하고 있고 예. 정권의 일종의 전리품 같이 이 자리가 되고 공무원들의 자리가 되는 이거를 정상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게 참 문제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정부 쪽의 인사가 낙하산 파견이 돼서 결국 최고 경영자의 자리에 있다 보니까 산업은행도 어떻게 조금 대주주로서 경영권을 행사하는 데는 좀 역학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 같고요. 낙하산 인사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그 표현을 우리가 낙하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일을 할 때 정부가 새로운 출범을 할 때면 예. 거기에 새로운 기조와 새로운 방침, 새로운 국정 운영 전략을 갖고 예. 정부와 그 정부의 여러 산하 기관 관련 단체들을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것을 진행을 할 때 오랫동안 새로운 정부를 구성해서 새로운 정책과 개혁을 실천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같이 준비를 해온 다시 말하면 목표와 비전을 공유하신 분들이 계시겠죠. 예. 그런 경우에 그분들이 이 밀접한 팀워크를 이루어서 각계각층의 포진이 돼서 그분들이 책임지고 이렇게 일정한 기간 동안을 운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낙하산이라는 표현이 형태적으로 낙하산 형태이고 그것이 시행되는 것은 여러 선진국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보임을 맡으시고 그 일을 진행을 하면서 운영을 할 때 상당 부분 투명할 수도 있는 부분이까지도 이렇게 비밀주의라든가 투명하지 않은 채 운영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매사가 이렇게 불분명하다라고 하는 의혹을 이렇게 쓸데없는 의혹을 이렇게 갖게 되는 그런 작은 마음씨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누군가가 사소한 자극을 이렇게 언어적 유희를 통해서 주게 되면 그때 순간적으로 사람들은 그 부분에 휩쓸리게 되는 그런 군중 심리적인 그런 것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거 낙하산 때문 아니야? 그럼 재밌고 희화화되기 때문인데 그런 형태로 국정을 운영해 나가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인데 그것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은 보안과 비밀을 유지해야 될 부분은 그렇게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부분은 국민이라든가 투자자라든가 주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부지런히 설명회를 갖고 이렇게 하면서 이해를 높여간다면 그것을 낙하산이라는 좀 유희적 용어를 써서까지 사람들이 표현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그런 사람들이 믿지 않고 낙하산이라는 용어 쪽으로도 쏠리게 만드는 것은 우리 체제 전체 사회 분위기가 신뢰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물론 이제 봅니다. 정부와 국정 철학을 공유하는 인사가 이러한 중차대한 일을 좀 맡아서 일정 기간 동안 주어진 그런 어떤 목표를 달성한다는 건 좋겠지만 그런 어떤 구조 때문에 채권단의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조금 경영권에 개입할 여지가 적어진다든가 또 눈치를 보게 된다든가 이런 일은 또 발생할 수 있지 않겠나 싶기도 합니다. 예, 제가 이미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상당히 비정상적인 구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대주주가 일대 주주가 경영권을 행사 못하고 다른 데서 권력층에서 경영 최고 경자를 내려보냈을 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기업들이 상당한 지배구조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삼성하고 엘리엇의 사태를 봤고, IMF 외환위기 이후에 솔버린이 들어와서 SK에 대한 경영권에 위협을 하고 이런 걸 쭉 봐왔어요. 민간 기업도 상당히
그 이제 옛날식의 순환 출자나 이런 거에 의한 지배구조 위기인데 민간 기업들은 그걸 지금 해소해가는 과정이거든요. 예. 지주회사를 만들고 하면서 이 지배권을 이제 선진화하고 있는데 소위 그 우리나라의 이상하게 국민 기업이라고 하면서 민영화된 기업들이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법적으로 보면 대우해양조선이 이게 주식회사죠. 예. 근데 이제 우리 지금 포스코나 KT나 예. 국민은행이나 뭐 우리은행이나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이제 그런 유사한 형태인데 예. 다 지금 실적이 안 좋죠. 그렇죠. 상당히 그 경영권의 위기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하다못해 뭐 얼마 전에는 그 국민은행 같으면은 이제 그 사회이사들하고 집행임원들하고 뭐 큰 이슈도 아니고 차세대 IT 가지고 온통 그냥 예. 회사가 흔들린 적도 있고요. 포스코가 옛날에 안정적인 경영권 지배하에 있을 때 박태준이라고 하는 지배에 있을 때하고 지금하고 보면은 그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네. 지금 취약하거든요. KT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그 민간의 소유가 분명한 SK텔레콤에 비해서 지금 퍼포먼스가 엄청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내려보냈냐 안 보냈냐가 아니라 경영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 책임을 지는 주체가 누구냐. 지금 이렇게 되면 정권은 대우해양조선에 대해서 책임이 없습니다. 그럼 또 산업은행은 자기가 경영권 행사 못하는 기업에 대해서 책임이 없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책임이 없으니까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최고 경장을 내려보내지 않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분도 거기서 잘해가지고 뭐 다른 데 무슨 저기 있는 게 아니고 정권 있는 동안에만 사고 안 나야 되고 이러니까 필요한 경영권이나 구조조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낙하산 인사가 그냥 정권에서 내려보냈다는 것만 미화하는 게 아니라 경영에 대한 책임 문제로서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지금 많은 국민 기업이라고 하는 기업들이 이 지배 구조에 상당히 취약한 위험에 노출돼 있다. 예. 그리고 그게 개선될 여지가 잘 안 보이고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배 구조를 지적을 하셨고요. 교수님,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지적되는 것이 분식 회계 의혹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또 회계법인들의 책임 피해갈 수 없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회계법인의 책임을 거론할 수도 있겠는데요. 예, 예. 이게 이제 분식회계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는데 예.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국정을 운영해 나갈 때 보면 나라의 어느 한 부분에 작은 누수가 생겼을 때 그것이 예상치 못한 거대한 회오리바람으로 나타나는 그런 나비 효과적 현상을 우리가 예. 자주 목격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업을 운영하건 또 국정을 운영하건 간에 성공적으로 모든 결과를 마무리하고 싶은 사람은 최고 통수권자뿐만 아니라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잠을 못 잘 정도로 책임을 절감하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죠. 예. 아까 참 우리가 존경하는 그 박태준 회장 같은 분도 굉장히 자신의 모든 사적인 일들을 뒤로 하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셨습니다. 그분도 대표적으로 정부라든가 최고 통수권자가 임명하신 분이죠. 그렇게 해서 기적을 이루어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대가 변하면 그 시대가 변한 컨셉에 맞게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출 수 있는 자격과 경험을 갖추고 그런 비전을 공유하신 분들이 또 최고 통수권자의 어떤 방향에 맞춰서 그걸 일사불란한 팀워크로 진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분식회계라는 표현이 지금 맞는 것인지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에 분식회계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아니면은 그것이 그 기존 손실을 이렇게 정산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아직 반영하기에 좀 시간이 걸렸는지 또는 거기서 여러 가지 정황상 다음 수주라든가 국익을 위해서 조금 더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두고 보자. 손실로 평가하기에는 좀 아직 이르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회계법인의 책임만을 묻기에도 좀 곤란한 측면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회계법인뿐만 아니라 금융보험 이런 모든 부분이
그 신성장 동력 제3그룹에 들어가는 고부가 지식 서비스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통적인 그런 자, 문제가 그럼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제가 이제 앞서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네, 네. 사실 모르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오늘 부실 이 정도 수준에 누군가는 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우리 어떤 사회 구조라든가 기존 우리 한국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지배 구조 뭐 이런 데서 어떤 보편적인 이유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럼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큰 책임 누구에게 있다고 보시는? 우리 사회가 누군가를 단죄하고 스케이프고트를 만들어냄으로써 거기서 희열을 느끼고 예. 그렇게 해서 생겨날 수 있는 소요를 이렇게 잠재운다, 불평을 잠재운다 하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그 하나의 사회나 국가가 굉장히 초보적인 상태에서는 그런 군중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서 예. 그런 방법을 많이 근데 씁니다. 교수님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이 엄청난 지금 부실이 있고 결국 이게 공적 자금이 들어갔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는 왜냐하면 책임을 진다는 것이 어떤 뭐 희열을 느끼기 위한 것이기도 하겠지만 제2, 제3의 어떤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좀 시스템을 선진하는데 필요한 어떤 과정이 아닌 것 싶기도 하고요. 뭐 그런 말씀도 예.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부분이 그 현대, 삼성, 대우 마찬가지로 예. 다 이 부분이 뭐 거대한 적자, 뭐 케이오스적인 상태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좀 너무 좀 요란스럽게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 조선 산업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작은 단품이나 작은 소비재 산업을 생산하고 디자인하고 거기에 기술 개발하는 것하고는 다르게 국가의 근본과 직결되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손익을 따지고자 하는 그 타임프레임, 그 정산 회계 기준 연도 이런 것을 할 때 분기별로 한다든가 1년 단위로 한다든가 예. 하게 될 때는 생각지 못했던 그 큰 이득이 나타날 수도 있고 생각지 못했던 손실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롱텀으로 에버리징을 해보면 전체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좀 이렇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네, 업종에 따라서 우리가 분류 방법, 평가 방법을 좀 달리하는 것도 좋겠다. 근데 우리 지금 조선업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예, 예. 물론 이제 대외 여건 악화도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하다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좀 예. 아까 지금 논의하는 거에서 조금 제가 예. 부언을 먼저 드리면요. 이게 뭐 국민 정서 때문에 책임을 묻는 게 아니고요. 예, 예.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돈에 대한 책임이고 자원에 대한 책임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저도 전적으로 우리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아직 이게 분식회계라고 밝혀진 건 없습니다. 그렇죠. 의혹이 있는 거죠. 분식회계는 무조건 범죄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예. 범법 행위이기 때문에 그건 형사적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요. 예. 그걸 하고 감독할 사람이 고의적으로 했다면 당연히 이제 그런 형사적인 책임이 있는 거고요. 예. 이제 경영상 책임하고 사회적 책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 이사회, 그 다음에 뭐 내부 감사라든지 예, 예. 내부 임직원, 그 다음에 이제 또 밖에 자본시장이 있죠. 예. 증권 애널리스트들이나 또는 회계법인 이런 분들이 다 이 기업이 정상적인 회계를 하고 있냐에 대한 그 시그널을 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주체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분식회계를 작심하고 하면 외부에서 사전에 탐지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 미국의 엔론 사건이나 MCI 사건에서도 감시가 안 됐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많은 이제 제도 보완을 했는데 이게 만약에 의도적으로 그랬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지금 자본시장에서 이런 시그널링을 해야 되는 주체들이 제 역할을 안 하고 있다. 이제 그럴 거를 의심할 수 있는 단서들은 몇 개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너무 특이했거든요. 여기 지금 매출 채권이 연간 매출액의 한 70%가 넘어가고 자산의 45%, 총 자산의 45%에 넘는 매출 채권이 있고 이런 것들은 이미 뭐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그냥 개인 투자자들이 발견해가지고 블로그를 쓰고 이럴 정도로 비성장적인 재무제표가 나왔었는데 그런 것들이 어널리스트들도 보도를 안 했고 회계법인도 그거에 대해서 잘 안 들여다봤다는 것은 우리 그런 문제들은 지금 상당히 깊게 노정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대우조선해양 오늘의 부실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교수님 잠깐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시 24분 34초 지나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 증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조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증시 살펴보고 돌아와서요. 그 다음에는 조금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좀 우리가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될지, 그리고 한국 조선업 경쟁력 어떻게 키워봐야 될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황센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황센터 나와주십시오. 네, 시황센터입니다. 오후 1시 구간 우리 증시 흐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자, 양시장 모두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부터 이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현재 0.8% 하락하고 있습니다. 2048.45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지수가 좀 지지부진한 이유는 대형주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 못하고 좀처럼 투자 심리가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주가 이러한 실적 시즌에 더불어서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데 한 몫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원달러 환율도 또 문제죠. 원달러 환율이 2년 내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경신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1167원 선을 또 돌파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원화가 약세를 보인다는 것은 수출주에게는 긍정적인 요소일 수 있으나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이탈할 수도 있다는 그러한 우려 섞인 목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수급 현황 살펴보시면요. 외국인은 우리 시장에서 6거래일 연속 매도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2천억 원이 넘게 매도 물량을 던지고 있고요. 기관은 1,379억 원, 외국인과 함께 동반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나홀로 3,363억 원 사자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은 오늘 상승과 하락을 오가며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는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0.02% 부합권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777.15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추세적인 상승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 돈의 힘이 무엇보다 필요한데요. 수급이 개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근데 수급적인 측면을 바라봤을 때 개인이 오늘 장에서 199억 원을 팔아치우면서 좀 차익 실현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이 오늘 오랜만에 코스닥 시장에서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06억 원 매수량이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기관은 229억 원 외국인과 함께 동반 순매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종목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 1위부터 5위까지 흐름을 살펴보시면요. 대형주가 대체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이 수출주, 이 대형 수출주에게는 호재일 수 있는데 주가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우려감, 앞으로 영업 환경이 좋아지지 못할 것이다라는 어떤 이런 우려 섞인 이야기. 그리스 사태가 일단락되고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글로벌 경기가 회복세를 뚜렷하게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삼성전자가 0.41% 하락한 122만 9천 원 가리키고 있고 SK하이닉스 1%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역시 1.25%대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현대차인데요. 현대차가 1.09% 상승하고 있습니다. 13만 9,500원 가리키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이 창립 이래 처음으로 중간 배당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전부지를 10조 원 넘게 사들이면서 그때부터 주가가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고 2분기 실적 계속해서 부진하게 나왔고 앞으로의 실적 개선세도 뚜렷하게 목소리가 들리고 있지 않은 가운데 중간 배당을 실시하면서 주주 환원 정책, 주주 친화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과연 투자자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살 수 있을지 이 부분 중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현재는 1.09%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으로 가보겠습니다. 코스닥 1위서부터 5위까지 흐름을 살펴보시면요. 셀트리온이 1.86% 상승하고 있습니다. 82,000원 가리키고 있고요. 다음 카카오가 1.92%, 계속해서 신규 런칭 서비스, 다음 카카오 TV라든지 카카오 택시라든지 카카오 페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규 서비스를 런칭하면서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썼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판관비 증가로 인해서 좀 부진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현재 2% 가까이 좀 급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자, 동서입니다. 보통 이 원화 약세라는 것은 음식료주에게는, 이 식음료주에게는 악재일 수 있는데요. 동서가 연일 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경기 대회가 이 대회 환경이 계속해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 음식료 업종은 그 변동성에 그렇게 큰 영향을 받고 있지 않다는 것이 투자 대안처럼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동서가 0.45% 오른 44,500원 가리키고 있습니다. 메디톡스는 보합권이고요. CJ E&M이 2%대 급등 현상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시장 분위기를 살펴봤고요.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한민국 자전거의 새 미래를 연다. 단 한 번의 시선으로 모든 가치를 자전거 트렌드를 바꾸는 혁신적 트렌드.
철보다 강하고 알루미늄보다 가볍다. 비교하고 또 비교하라. 강하면서 가벼운 나노카본 프레임. 대한민국 자전거의 자존심. 나노카본 바이크. 메이드 인 코리아. 위아 위스. 오늘 경일치다에서는 적자 공포에 빠진 조선업계에 대해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사상 최대 위기에 봉착한 한국 조선업이 다시 도약을 하기 위해 업계에서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번 대우조선해양의 수조원 적자에 대한 책임의 화살이 산업은행에 빗발치면서 구조조정 업무를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시장 논리에 따라 구조조정이 되어야 할 부분까지 공적 자금이 지원이 되면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섭니다. 반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채권단 자율에 맡길 경우 서로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구조조정 속도가 늦어지고 관치 시비 그리고 로비가 끊이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최근 일본 내에서는 조선사 간 합병과 공동출자 등 구조조정이 진행이 되며 5개사 중심의 대형화 체제를 갖췄는데요. 국내 조선사들도 공동선형 개발이나 공동영업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비용 절감 등의 장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조조정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인원 감축은 기업 위험 관리와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이뤄지는데요. 이 대규모 구조조정이 단기적으로 실적 개선 효과는 있지만 이 체질 개선에는 별 도움이 안 될 뿐더러 이 직원들의 업무 수행에도 지장을 줄 수 있어 장기적인 성장 비전을 가지고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조선업계 구조조정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현명한 구조조정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경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시죠. 네, 이창기 아나운서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토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증시 살펴보면서 이제 그리스 사태 얘기도 잠깐 나왔는데요. 조선업계도 좀 그리스 사태 영향을 받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교수님? 네, 그 그리스 사태 때문에 유럽 전체가 흔들리고 예. 세계 경제에 큰 후폭풍을 이렇게 불러일으키고 있고 그것은 이제 다들 우려하고 있는 점입니다. 그것이 이제 지금 현재 취약성이 불거지고 있는 조선 또는 해양 플랜트 업계에 이런 일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 우선 그리스 사태는 그 오일 메이저라든가 해양 플랜트 쪽하고는 큰 연관성이 없겠고, 예. 그러면 이제 일반 상선 분야 쪽을 볼 수가 있는데, 과거에 그리스가 해운업계를 크게 주름잡고 있던 시절에 비해서는 예. 전체적으로 해운업계의 무게의 추가 그리스로부터 상당히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형태이죠. 예. 그리고 해운업계라고 하는 분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페어플레이가 이루어지거나 새로운 그 국가가 진입하기에 낮은 장벽, 아주 프리하게 진입할 수 있고 빠져나올 수 있고 이러한 형태를 갖고 있질 않고 오히려 굉장히 고착된 오랜 역사 속에서의 질서 하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독특한 그런 그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 해운업계인데요. 예. 우리나라만 해도 벌써 그동안에 각고의 노력을 해서 세계 해운업계에서는 여러 가지 순위가 5위 정도, 선봉량 순위로 5위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조선업계나 해양 플랜트 업계에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내수 산업을 좀 더 키우자, 다른 산업하고 너무 불공평하게 돼 있는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 자국의 이제 해운 산업도 상당히 평가할 만한 수준으로 성장을 했고, 그다음에 조선 산업 자체가 우리가 일괄적으로 조선 산업계 전체라고 이렇게 통칭하는 것보다는 대형 조선 3사 또는 5사 정도로 리딩 그룹을 하나를 두고 예. 그다음에 중소형 조선사 한 20 내지 30개 예. 중소형 조선사를 별도로 두고 그렇게 해서 그쪽에서 특화하고 있는 상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석을 해서 국제 경쟁력을 판단하는 게 좋겠는데 예. 대형 조선사는 지금 중국이나 일본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짐으로써 대형 조선사는 당분간은
전 세계의 고부가치 선박을 장악하면서 독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중소형 조선사들은 중국이나 일본하고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지금 이제 그러면은 교수님 말씀이 이제 그리스 사태 우리 조선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이해를 네, 하면 그렇게도 될것 예, 볼 수 있을 같겠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그렇지만 아직 여러 가지 글로벌 경기가 살아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물량 수주 같은 것들은 앞으로 뭐 증가할 것이라는 그런 예측도 좀 없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형사들 중심으로 구조조정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조선업계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이제 산업은행도 이번에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하겠다라고 나섰어요. 근데 일부 전문가들 전문성도 없는 산업은행이 구조조정의 주체가 돼서 되겠느냐, 아예 그냥 시장에 좀 맡기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제 원론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때 말하는 시장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맡긴다는 거는 이제 다른 나라 같으면 이 자본시장이 예. 구조조정의 역할을 해주는데 그게 이제 투자은행이거나 예. 그 우리가 요새 익숙해진 벌처 캐피탈리스트들이거나 이런 회사들인데 지금 이미 대우해양조선의 대주주는 산업은행이잖아요. 예. 그 산업은행은 그 투자은행도 아니고 구조조정 전문회사도 아닙니다. 그리고 저 등치 큰 거가 지금 여태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끌고 간 이유도 인수할 회사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시장에 맡겨야 된다는 게 원론적으로는 맞는데 예. 과연 우리나라가 이제 불행히도 이렇게 모든 산업의 구조조정을 정부 주도로 하다 보니까 그런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자본시장이 발달해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저 시장에 맡겨야 된다는 이야기는 원론 수준의 이야기 가능성이 큽니다. 예. 그래서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이다. 예. 산업은행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의 구조조정 교수님께서는 어디 찬성을 하시는지요? 구조조정의 필요성은 또 인식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조조정을 하기는 해야 되지만 예. 저는 장차 도래할 조선업계의 독주 체제를 우리가 대비하기 위해서는 예. 인력 감축은 정말 조심해야 된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이런 사례는 국내의 다른 대형 조선사들에서 익히 그 현실이 잘 불거진 바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반면교사해서 우리는 절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잉 반응을 하는 것은 좀 삼가는 게 좋겠고 예. 대신 이제 조직의 슬림화라든가 멀티플 플레이어의 양성 그리고 조직에게 멀티플 태스크를 이렇게 줌으로써 예. 생산성을 높이고 그리고 불효불급한 자회사는 좀 보류하거나 청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텐데 그걸 진행하는 방법이 산업은행이라든가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보다는 예. 현재 신임 경영진에게 맡겨두는 것이 상당히 더 큰 효과를 거둘 것이다. 왜냐하면 신임 경영진 또한 예. 굉장한 능력과 공신력을 갖고 있고 의욕과 열정을 가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맡겨둠으로써 임직원이 혼연일체가 돼서 새롭게 탄생하는 그런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조선업계 전체가 될 것이다. 그런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은 사실 산업은행이 주도하는 어떻게 보면 구조조정, 대우조선해양의 매각이라든가 인수합병은 뭐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또 교수님의 지적은 앞으로 다가올 또 시장의 어떤 성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인력 감축에 초점을 둔 그러한 단순한 구조조정은 차후에 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구조조정을 할 때는 문제의 심각성하고 지금의 심각한 문제가 앞으로 어떤 전략을 가지고 해결해 나갈 거냐를 보고 구조조정 방식을 결정하는 거지 어떤 구조조정은 미리 안 되고 이런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면 비용 절감이 절실하면 인력 구조조정을 해야죠. 예. 그게 가장 효율적인 재무적 구조조정을 가져오기 때문에 다른 나라도 이게 사람을 자르고 해고하는 게 쉬워서 인력 구조조정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이 대우해양조선이든 다른 대형 조선사든 앞으로
무엇을 기반으로 사업을 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거냐에 따라서 예. 구조적 방식은 결정이 돼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미리 뭐 지금 경영진이 인위적인 인력 감축은 없다 이런 걸 선언을 하고 나오는 거가 어려운 구조조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시그널처럼 보이는 것도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심각성이 뭔지 앞으로 그러면 이 대우해양조선은 이 불경기가 언제까지 가기 때문에 그때까지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할 거고 경쟁을 유지할 거냐. 지금 문제는 이겁니다. 이게 우리 조선업이 세계적인 조선업이 단순히 불경기뿐만 아니라 정치 외교적인 위험에 무지만이 노출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침공해가지고 서방 경제 정책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유가를 낮게 유지해야 되는 미국이나 서방 국가의 전략도 있는 거고요. 유가가 낮다 보니까 지금 해양 플랜트나 이런 수요가 다 떨어지는 거고요. 그리스 사태가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그것 때문에 EU가 불안하다 보니까 전 세계적인 불황이 있으니까 교역량이 줄어드니까 이제 상선도 줄어들고 이런 지금 그런 거에 지금 노출돼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이란 핵 협상이 타결되면서 거기 중동의 외교적인 관계 때문에 지금 유가 생산을 석유 생산을 확 늘리겠죠. 유가는 지금 그래서 훨씬 더 가격이 지금 하방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게 당분간 언제 이게 경기가 회복될 건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놓고 어떻게 생존하고 어떻게 경쟁력을 확보할 거냐를 놓고 구조적인 방식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건 과연 그럼 산업은행이 그런 위험한 일을 할 국책은행의 직원들이 전문성하고 인센티브가 있냐. 이 투자은행들은 그렇게 기업을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비싸게 알짜로 만들어서 다시 팔면 떼돈을 버니까 그렇게 하는데 없잖아요. 그럼 지금 그렇게 임명된 사장님은 과연 아까 열심히 하신다고 그랬지만 뭐 열심히 하시겠죠. 그렇지만 그럴 인센티브나 파워가 있냐. 그런 면에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저는 그 말에 동감하는데 이 인센티브 구조의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뭐 우리 조선업계라든가 대우조선해양에 문제가 있는 것만은 사실인데 누가 그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할 것이냐, 능동적으로 해결해서 성과를 만들어냈을 때 어떠한 인센티브가 주어질 것이냐 이것부터 조금 천천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네. 구조조정을 한다 하면 우리는 이제 인력 구조조정을 먼저 이제 떠올리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마이크로한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죠. 그런 현상들이 사회 곳곳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상당히 많은 적자의 원인이 해양 플랜트 부분에서 발생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해양 플랜트라고 하는 업종 자체를 우리가 좀 잘못 이해를 하고 접근을 했었던 측면이 큽니다. 해양 플랜트 부분은 벤처 산업입니다. 그리고 거대 대규모 벤처 산업임과 더불어 미래 우리 먹거리 산업으로 온 바다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고 바다로 이렇게 뻗어나갈 수 있는 굉장히 큰 산업이죠.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가 진입을 하려고 보니까 우리가 유사한 기술은 갖고 있는데 디테일한 기술에서 좀 약한 점이 있고 무엇보다도 그것의 생산과 건조 실적이 우리나라도 없는데 선진국도 마찬가지로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어딘가에서 교본 삼고 벤치마킹 해야 될 그런 따라갈 수 있는 알려진 트랙 자체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조선업은 조선업대로 육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형태의 구조조정이 뭐냐면 해양 플랜트 산업은 좀 전체적으로 우리가 별도로 좀 독립들을 시켜갖고 그것을 우리가 이제 담합이라든가 이런 표현이 절대 들어가지 않게끔 공정한 경쟁이고 자율 체제를 확보하되 사람들의 순수한 의지에서 바탕이 돼서 이 분야를 정말로 우리나라가 한번 육성시켜보자 하는 차원에서 자발적인 새로운 산업의 재편, 그래서 새로운 법인체가 형성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해양 플랜트 부분은 대형 서너 개의 업체로 이렇게 그게 두세 개도 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재편을 한 상태에서 세계 시장에 진출을 하게 된다면 그리고 그런 유치 성숙기 단계에서는 또 정부가 당연하게 벤처기업 육성하듯이 그렇게 육성을 해준다면 우리가 뭐 30년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뭐 5년 또는 10년 내에 그러한 성과를 우리가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측면을 그렇게 하나 볼 수가 있고, 그다음 두 번째 아까 인센티브 말씀을 하셨는데, 기업의 CEO로 경영을 하시는 분들은 극히 일부의 분들을 제외하고는 의도적으로 자신이 책임지고 있는 기업을, 또 경영진들 전체는 자신이 책임지고 있는 기업과 조직체를 사리사욕을 위해서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은 제가 거의 보질 못했습니다. 자신이 몸담고 있고 책임지고 있는 동안에는 자신의 모든 열정과 능력과 모든 역할을 다 동원해서 그 기업을 또 그 조직을 가장 성장시키고 가장 빛나는 조직으로 만들고 싶어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신임 경영진들 전체, 신임 사장님뿐만 아니라 그런 분들의 불타는 의지를 우리가 믿고 한번 맡겨줌으로써 자발적인 그분들은 특별한 인센티브도 원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게 해도 소기에 경영 혁신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수님 말씀은 이제 경영학의 일반 이론하고 상당히 다르신 말씀인데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최고 경영자는 일차적으로 시장 경제에서 주주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주주들에 대해서요. 그게 꽁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문제는 지금 국민 세금이 들어간 공적 자금이라서 주주가 그런데요. 그러니까 시장에다 맡겨놔가지고 정기적금 들어서 4% 내면 대우해양조선에 투자했으면 6% 수익을 내줘야 그게 최고 경영자의 책임이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다. 이거는 책임이 아닙니다. 최고 경영자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거는 초등학교 반장의 책임이죠. 그래서 이 주주에 대해 자금에 대해서 자본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제가 이제 그 지배 구조나 인센티브 역할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거를 하려면 사장님 혼자의 선의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컨설팅 회사도 있어야 되고 자본시장에 대한 채권자들의 감시도 있어야 되고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개인에 대한 인센티브보다는 그렇죠. 전반적인 인센티브 구조에 대한 구조죠. 시장 구조.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인적 구조 조정을 하는데 지나치게 사회적으로 자꾸 이 시장에 개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 조정에 필요 없는 비용을 많이 지불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진이 이제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구조 조정을 했더니 거기에 뭐 온갖 사회단체하고 정치권들이 가서 일자리 보존하라 그런 무책임한 일들을 해왔고요. IMF 일어나기 전에도 기아자동차가 부실화됐는데 대통령 후보마다 다 가가지고 기아자동차 국민기업으로 남아있겠다, 하겠다 뭐 이러면서 해왔기 때문에 구조조정의 효율성이 무지 떨어지고 그게 부채를 점점 부실을 키워가는 그런 환경에 있는데 이번 사태는 좀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구조조정 좀 필요한 부분도 있겠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불필요한 우리 사회적 비용에 대한 낭비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데 좀 전에 교수님께서 그 해양 플랜트를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아무래도 이번 지금 실적 악화라든가 경영 부실 중심에는 해양 플랜트 논란이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해양 플랜트 결국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 우리 조선업계가 나갈 방향은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해양 플랜트 산업은 오래전부터 그 잠재력을 인정받아 왔었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부터 일찍이 미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기술 개발과 투자를 시행을 했었죠. 그러던 것이 이제 유가가 굉장히 저유가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각광을 받지 못하다가 점차 상승 기조에서 점점 중요성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양 플랜트 산업이라는 것이 그 산업 자체의 내용을 들여다보고 그것의 파급 효과라든가 그 상징적 의미를 우리가 음미를 해보면 그것이 단순하게 기름을 채굴하고 탐사하고 채굴하고 그래서 생산해서 그걸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얻는다는 차원을 좀 넘어섭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하나의 휴전선으로 둘러싸인 섬나라와 같은 나라에서는 사이버 영토를 늘린다고 하는 인터넷 스페이스 이런 부분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그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이제 공허한 점이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양 강국으로 또 돌파를 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DNA가 원래는 해양 국가였었던 것이
1433년에 예. 정화의 함대가 명나라 영락제 시절에 스톱한 다음부터 그 뒤에 명청대에 이어서 해금 정책이 시행이 됐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의 전체 방침에 순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벽 하나 축조할 수가 없고 네. 그걸 하려 해도 중국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네. 우리가 군선이라든가 함선을 건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로 가지 못하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었는데 예. 그것이 어느새 우리 이 국민들의 DNA가 좀 환경에 의해서 변질된 측면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해양 관련 산업을 좀 발전시키기 위해서 플랜트 그렇습니다. 산업은 그 초석이 될 것이다. 대단히 그래서 그 선진 장기적인 강국으로 안목에서 성장할 수 있는 투자가 그런 기본 초석이 되는 것이죠. 저도 또 제가 좀 다른 의견을 드려야 예. 되는데요. 미래의 큰 시장이라고 해서 기업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느냐. 항상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가서 사업을 잘할 수 있는 핵심 역량이 거기에 따라줄 때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기술력만 있으면 뭐 우주 여행도 하면 좋은 사업이 되겠죠. 예. 근데 우주선을 쏴보낼 수 없는 핵심 역량이나 남보다 잘할 수 있는 역량이 없으면 그거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지금 해양 플랜트가 어떤 거냐면 우리 자원개발 공사들이 지난번에 이제 자원개발했다 요새 부실로 많이 문제가 되잖아요. 이게 이제 심해 이게 시추 같은 것들을 하느라고 해양 플랜트를 많이 하는데 유가가 낮아지면 대번 다 수요가 사업성은 들어오는 좀 거고 악화되겠죠. 이거는 그 도크 안에서 배를 건설하는 거하고 파도가 출렁거리는 심해에다가 플랜트를 하는 거는 이제 기술이나 그다음에 이제 이게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의 레벨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그럴 때 국제적으로 파이낸싱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이냐 이런 것들이 갖춰졌을 때 우리 시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의 핵심 역량을 갖춰야 되는 노력을 했을 때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예. 우리가 시장이라고 하는 건 꼭 항상 미래적인 거 크고 좋은 것만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진기를 예를 들어서 전부 아날로그 사진기 좋은 것 만들려고 그럴 때 훨씬 값싸고 편한 디지털 카메라 만들어가지고 했던 거 그런 것들이 디스럽티브 이노베이션이라고 해서 하는 거고 꼭 왜 해양 플랜트만 해야 됩니까? 요트선도 해도 되고 크루즈선도 해도 되고 또 거기에 엔진을 잘 만들어서 전 세계에다 팔아도 되는 거죠. 예. 그거는 본인들이 어떻게 경영에 책임지고 핵심 영역을 예. 가져가는 거냐 이렇게 봐야 된다고. 그래서 오늘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요. 지금 시계를 보니까 어느덧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양 플랜트, 교수님 지적대로 앞으로 우리 미래의 먹거리가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교수님 지적대로 우리가 필요한 역량, 기술 갖추기 위한 부단한 노력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산업 기반에 맞는 전략을 가지고 또 조선업계 발전을 꾀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그 한국 조선업계 미래에 대해서 이병택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 그리고 오일근 한국산업기술대 산업융합학교 교수 두 분 모시고 많은 고민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수님. 예. 네, 우리나라 조선 산업 역사에서는 고 정주영 회장의 일화가 아주 유명하죠. 70년대 초반 조선업과 관련해서는 기술도 경험도 없고 돈도 없던 그때 정주영 회장은 유럽을 돌면서 영업에 직접 나섰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500원짜리 지폐에 그려진 거북선을 보여주면서 투자를 받고 수주를 이끌어냈다고들 합니다. 그렇게 불모지에서 기적처럼 일궈냈던 우리 조선산업 부디 지금의 위기 잘 넘겨서요. 앞으로도 그 명성 쭉 이어가기를 같이 소망해 봅니다. 자, 박희준의 경을 치다. 오늘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다음 주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고요. 오늘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